자, 이번 시간에는 105페이지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여기서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추인. 이런 의미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의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인의 의미는요,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면에서는 소극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은 당의 법령행위를 유예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게는 적극적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죠? 추인. 그래서 여기에 의 부분에 그렇게 정리해놨네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법령행위를 유예로 확정시키고 취소권 없애겠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추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권 포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자, 어떤 요건 하에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여기는요. 당연히요. 첫 번째 추인권자가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추인권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알고서도 나는 추인하겠다라는 의사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요건을 갖췄어요.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의사표시의 효과가 나요. 그게 뭐냐, 더 이상 그 법령을 취소 못하죠. 그래서 당의 법령위는 유효한 법령위로 확정돼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무효가 못 만드는 거죠. 유효행위로 확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이 효과가 발생한 그때부터죠. 따라서 장래적 효력입니다. 그때부터 장래적 효력으로 유효가 된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유효, 장래적 효력.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씩 보면 여기에 추인권자가 누구냐? 그래,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추인할 수 있죠. 왜? 취소권 자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거니까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포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취소권자이어야 합니다. 그 취소권을 갖고 있는 취소권자요.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강발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임의 대리인, 또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취소권자죠. 자, 이런 취소권자가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요.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후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냐, 후가 이게 언제냐, 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취소 원인이요. 제한 능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종료라는 것은 언제죠? 종료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되는 때가 바로 종료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착오에서 벗어난 후가 되겠죠.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하자의 의사표시는요. 그 하자에서 벗어난 후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벗어난 후에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나 사기강발 당했을 때는 그 착오나 사기에서 벗어난 후부터 이때부터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는 추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칙이다. 대원칙입니다.
능력자가 되었거나 사기강박이나 착오에서 벗어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단, 이 요건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필요 없어요. 즉, 취소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추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즉 여기에 있는 제한 능력자가 본인일 때요. 일단은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잖아요. 이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소권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 원인인 제한 능력자 그대로 존속하더라도, 즉 제한 능력자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한 능력자가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고 난 뒤에 그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능력자가 된 사람은 취소할래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즉 제한 능력자나 법정 대리인 중에 누구든지 적법하게 추인해버리면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도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도 모두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래요.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이 제한 능력자 중에 말입니다. 제한 능력자 중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동의 하에,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요.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유효한 법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동의를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여기에 있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을 동의를 받았다면 그래요.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게 법정 대리인, 그리고 동의받은 미성년자, 동의받은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에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일 것 이 요건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했죠. 알면서. 그래서 뭐냐면 추인한 것은 취소도 할 수 있고 또 추인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추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알고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모르고 하는 경우는 역시 그건 추인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의사표시. 인정할게. 나 취소권 없앨게.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묻지 않습니다. 다 된다. 그죠? 다 된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정도가 이제 추인권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요 내용을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 106페이지예요.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추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취소권자가 취소 안 한다라는 의사표시 하는 거죠.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이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법정 추인 제도라 그래요. 자, 법에 정해져 있는 추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또는 의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추인한다라고 의사를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사 표시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정 추인 제도예요. 자, 여기도 법정 추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일어나야 돼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이 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 발생할 때요. 이때 딴지를 걸면 안 돼요. 이 딴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의 유보라 그래요. 유보 또는 보류. 이의 유보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 보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의사표시도 필요 없고요.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있음을 알 필요도 없어요. 예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요거는 했죠. 요게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일 거, 요 부분에는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이렇게 해서 그죠? 이미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추인권 행사할 때 능력자가 되거나 벗어난 후일 것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우리는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법정 추인 사유는 말 그대로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입니다. 요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차라리 그죠? 여기는 6가지를 우리 민법에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컨대 첫 번째,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행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는 거죠. 주고받았다. 두 번째,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행의 청구행위요. 세 번째, 경계가 이루어진 경우요. 자, 이 경계란 것은요, 경계, 이것은 채무 내용, 의무 내용의 중요 부분을 바꾸어서 우리 이행하기로 하자라고 합의한 거예요. 즉, 채무 내용의 중요 부분을 바꾸기로 하는 합의, 그걸 경계라고 해요. 바꾼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 중요한 것을 다른 걸로 바꾼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담보 제공한 경우요. 담보 제공하는 거나 담보 제공 받는 경우, 담보 제공요. 하는 경우와 받는 경우 모두 포함하는 거죠. 다섯 번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예요. 권리의 양도. 권리 전부를 양도하든 일부를 양도하든 자주한 권리의 양도. 마지막 6번째는요,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다 좋아요. 자, 여기서 말이죠. 이 6가지가 이런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인데 이렇게 6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하고 권리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행위 있죠. 권리 양도. 이 청구나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취소권자가 양도할 때만 법정 추인 사유에 들어가요. 만약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즉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럴 때만
이럴 때만 법정 추인 사유예요. 이 법정 추인 사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추면 효과로서요 똑같습니다. 저기 의사표시에서 추인한 거와 똑같죠. 그때부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로 확정됩니다.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무효를 못 만든다는 것이죠. 취소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도 뭐예요? 취소 원인의 종료는 이미 의사표시로 추인하는 것 배웠을 때 정리했으니까 그걸로 하고요. 여기는 시험 나오는 거 이거겠죠. 그죠? 법정 추인에서 그 중에서 여기 청구 행위와 권리 양도 행위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으로서 취소권 소멸하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추인 제도를 다 했어요. 추인. 그 다음에는요, 이 취소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더. 그게 뭐냐면 취소권은 형성권이라 했습니다. 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했어요. 형성권의 성질. 그럼 형성권의 성질이면 이 형성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게 제척기간이라 했습니다. 즉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 형성권인 취소권이 소멸해버립니다. 취소권 소멸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당의 법령에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죠. 취소 더 이상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즉 제척기간은 10년이고요. 그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해버립니다. 형성권은 소멸해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형성권의 일반적 원리는 제척기간 10년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일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취소권에는요, 이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법령이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있더란 거예요. 3년 내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이거죠? 예, 여기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뭐예요? 그래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이죠.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민법에 취소권 행사 기간의 제척 기간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법령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한다. 라는 거 하나. 그죠?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우리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에. 그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가 뭐냐?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 해석. 그래서 민법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은 곧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 그 날로부터 몇 년? 그래요. 3년 내에 행사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미성년자가 법령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돼요. 근데 또 한 개 더 있죠.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고 난 뒤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내, 그렇죠. 이게 이거 아니에요. 취소 원인이 종료됐잖아요. 성년이 되면 그죠. 그래서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10년과 3년 중에 어느 것이라도 먼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이 둘 중에 3년, 10년 이 둘 중에 먼저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이게 3년, 10년 이 기간은요. 그건 뭐냐? 이건 제척기간입니다. 이 3년, 10년의 기간 오늘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요.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둘 중에 먼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것이 우리 교재는 107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취소권에서는 취소권 행사뿐만 아니라 취소권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인 추인, 그리고 법정 추인, 이렇게 해서 꼭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중요한 부분이다. 자, 우리 교재 111페이지에 넘어가 볼까요?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과 기한은 그건 뭐라 그러냐? 요거는 또요, 조건 기한은 부관이라는 용어를 써요. 부관. 부관은 그러면 뭐냐? 부관이란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인데, 이 제한하는 방법은 뭐냐? 법률행위의 효과, 효력을 제한하는데, 제한하는 방법은 바로 장래의 성취 여부가 또 장래에 도래할 사실, 즉 장래의 사실에 의존해가지고 당해 법령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당사자 임의적으로 부과시켜서 결합시켜 놓은 것. 이걸 우리는 부관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의 부관. 자, 이 부관은 행위의 효과 내지 효력을 제한하는 목적이다. 그죠? 제한하기 위해서 장래의 사실에 이렇게 의존시켜 놓는 거죠. 의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 이렇게. 장래의 사실에다가. 그리고 이것은 임의적으로 붙여야 되죠. 당사자, 행위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내용이다. 즉, 계약 내용에다가, 기본적 계약 내용에다 하나 더 첨부해서 붙여놨다. 부과했다. 이 말이죠. 이게. 따라서 당사자 임의적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관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바로 우리 민법에는 조건, 기한을 민법 총칙에 넣어놨죠. 부담도 있긴 해요. 부담도 있는데 우리 민법의 규정에는 증여에 관해서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죠. 자, 조건, 기한이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인정되는 부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건과 기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 부관에 관한 조건 기한을 살펴봅니다. 자, 112페이지. 조건부 법령행위를 봅시다. 조건부 법령행위. 조건을 붙인 법령이요. 자, 우선 조건이라는 개념은요, 거기에 112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조건이란 것은 법령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지금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가 지금은 불명확한 불확실한 사실, 장래의 사실입니다.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당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요, 법률 행위의 효과 내지 효력의 발생이나 또는 소멸을 이것을 발생, 소멸에 관해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이 운명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라 그래요. 물론 이 조건은요, 법령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성취 여부가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그죠? 이 부분에, 그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하여 이렇게 연결시켜 놨다는 점입니다. 자, 이때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종류로요. 정지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요. 자, 이때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도가 말입니다. 의도가 여기 붙여놓을 때 의도가 조건이 성취된다면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효력을 발생시킬 의도가 붙여있는 거죠. 의도.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소멸시킬 의도를 붙여놨다. 그죠? 의도가. 이런 내용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정지조건, 해제조건이라 한다. 이러겠죠. 자, 요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렇게요. 성취가 되면 효력을 발생할 의도가 있으면 정지조건이라고, 성취가 되면 소멸시킬 의도가 있으면 해제조건이라 한다. 그것은 각각 예를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112페이지에 정지조건의 예가 바로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라는 내용의 계약,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우리 판례 있죠. 장래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라든지, 주무관청 허가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거기 예를 들어놨죠. 예컨대 너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대주겠다라고 했을 때 너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판례도 보면 약혼 예물의 수수행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하니까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재산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각각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보는 이 사례들을 여러분은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해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적극조건, 소극조건이라는 것은 외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건이면 적극조건이라고 하고요. 외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건을 붙여놨으면 그것을 우리는 소극조건이라고 그래요. 내일 비가 온다면, 지금 비 안 오는데 비 오니까 현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극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소극조건은 내일 비가 안 온다면 이렇게 하죠. 뭐 이런 내용으로 의미한다. 그 다음에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수의조건이라는 의미는요, 어느 일방의 의사의 여부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을 수의조건이라고 그래요. 수의조건. 의사표시,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조건 성부 여부가,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일방의 의사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조건이다 하는 거죠. 이게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제주도에 여행한다면 한라봉 10박스 내가 너한테 선물할게,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면 내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제주도 갈 거냐 안 갈 거냐 내가 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국은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순수 수의 조건요. 순수 수의 조건이 붙어 있는 이 법률 행위는 아예 무효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순수 수의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취급하겠다. 그럼 도대체 순수 수의 조건이 뭐냐?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렇게 할 때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라든지, 내 마음이 움직이면 차를 하나 사주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감동한다면 뭐 이렇게 해요.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객관화시킬 방법이 없죠. 성취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조건 성취 여부가 너무나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불완전해요. 그럴 때 그러한 내용을 법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무효로 취급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효. 그 법률 전체를 무효로 취급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서 개념적으로 공부할 게 하나가 뭐냐? 가장 조건입니다. 이 가장 조건은 이름은 전부 다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상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지. 가짜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의 탈만 썼다, 이 말이죠. 자, 이 조건은 뭐였어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부과 자유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킬 거냐 소멸시킬 거냐라는 이 효력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죠. 그리고 성취 여부가 장래에
불확실해야 되죠. 그렇죠.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 조건을 개념을 짓습니다. 이렇게 지어요. 근데 여기 가짜 조건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요소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법정 조건요. 자, 이게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렇게 법정 조건이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그 성격상 거죠. 법률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조건은 가장 조건이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114페이지에 있네요. 114페이지 양갈로 4번에 법정 조건 있죠?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 조건이 있어요. 불법 조건. 조건의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질서예요. 내용으로 조건을 구성했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렇다면 사회질서 위반을 실현한다면, 이래 돼버리면 사회질서 해칠 우려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범죄행위의 전부를 무효 취급해버립니다. 무효 취급해버려요. 아예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거죠. 사회질서가 관계되는 거니까. 사회질서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때 무효는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가 무효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기성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의 내용이 장래에 불확실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되는데 이미 성취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법령의 당시에. 그래서 기성조건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불능조건이 있어요. 반대로 불능조건. 이것은 뭐예요? 조건이 장래에 불확실해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되어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능조건이죠. 그래서 조건 이름만 붙였지만 사실상 의미만 붙였지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은 이러한 조건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성조건의 내용의 조건이 당사자 의도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의도로 조건을 붙였으면 이건 전조건이죠. 그렇다면 정지조건으로 이렇게 붙여놨다면 기성조건을, 그럴 때는 뭐예요? 조건이 이미 성취됐잖아요. 기성조건이니까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발생하면 되겠죠. 따라서 유효입니다. 자, 이 유효란 것은 뭘까요? 바로 법령이 할 때 조건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그 조건이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거는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에 반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기성조건의 조건의 내용이 당사자 의도가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그래요. 효과를 없애겠다, 소멸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해제 조건이 성립하겠죠. 해제 조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당사자 의도대로 효력을 발생 안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을 안 시키니까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무효한 의미가 돼버리죠. 그 법령에는 무효인 행위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결합돼버리면. 자, 불능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불능조건의 조건이 당사자 의도가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런 내용으로 붙여놨다면 정지조건으로 붙인 것이 되겠죠.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기에 있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이렇게 당사자 의도를 붙여놨으면 그럼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니까 해제될 수 없죠. 즉 효력이 소멸할 수 없죠. 그러면 유효한 행위로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것은 곧 조건이 없는 법령을 말한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자, 2번 성격 전부가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 기성조건에 정조건, 해조건 붙은 경우와 불능조건에 정조건과 해조건을 붙어 있는 경우에 각각 이 효과
이 효과를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아니면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 법 효과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민법 규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11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의를 볼까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의는 이것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의미를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 아예 효력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령에는 어떤 거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뭐냐? 여기에는 우리는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라 그래요. 이렇게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그렇죠? 이걸 좀 정리하면 여기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붙이면 안 되는 이 행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바로 첫 번째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 두 번째 신분행위도 못 붙입니다. 신분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엄수표행위예요. 엄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 이러한 엄수표행위, 이런 데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대전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행위의 경우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또 신분행위는 신분관계는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그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너무 크죠. 엄수표행위는 유통성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분명한 내용, 불명확한 내용, 불확실한 내용을 집어넣어 버리면 엄이나 수표가 유통이 안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수표 발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법령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단독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단독행위, 이런 데서는 조건을 붙여야 되죠. 상대방이 이익이 되는 단독행위는 붙여야 된다. 그 다음 엄수표행위에서는요, 우리가 대표적인 판례 하나가 있습니다. 즉 이것도 역시 엄을 받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엄보증행위예요. 엄보증행위에다가는 조건을 붙여도 무방하다라는 이런 판례를 만들어놨죠. 판례.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숙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가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로 되는 의제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보겠죠. 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위반돼서 조건을 성취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반신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조건 성취나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형성권을 인정하고 그 형성권인 주장을 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나 불성취로 의지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 150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조건 성취로 의지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그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시점 또는 추산되는 시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령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즉 조건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미정인 동안에는 조건을 붙어있는 법령에는, 조건부 법령에는 조건부 권리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요. 이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면 이거는 이 법령에는 조건부 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입니다. 현재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권리인 조건부 권리는 침해하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죠? 따라서 침해 금지. 현재 권리니까 침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요. 조건부 권리는 현재 권리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고
상수될 수 있고 보존행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죠?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행위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현재 권리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침해를 했다면 어떡할까? 침해 금지인데 누군가가 위반하면 그때는 조건부 손해배상 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조건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조건이 성립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즉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건 아니겠죠? 즉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나 조건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되겠죠? 이게 바로 조건 성취 전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여러분 116페이지 가면 조건 성취 후, 확정된 후의 효력은요, 당연히요, 이 행위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이게 되겠지 뭐요. 첫 번째,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효력이 생긴다. 근데 만약에 해지 조건이면요, 해지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겠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소멸. 이런 내용을 갖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래적 효력이에요. 원칙적으로 장래효입니다. 이렇게.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 조건을 성취를 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하도록 했지만 소급하더라도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의사에 따라서 소급표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 민법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장래효가 아니라 소급표를 인정하는 그러한 약정에서도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이게 조건의 특징이죠. 조건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장래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소급표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한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